오늘은 노화, 장수에 대한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박상철 교수님 어렵게 모셨는데 예,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박상철입니다. 박상철 교수님 제가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와 노화 분야 좀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지금 서울대 의과대학을 이제 좀 역임하셨고 지금은 전남대 연구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100세인 이야기, 또 웰에이징, 노화혁명 등 그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특별히 또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거 100세 한국의 100세인 그게 제일 먼저 쓴 보고서예요. 그렇죠. 예. 제가 2009년도 이 책을 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을 알게 됐고 예. 한 15년 전부터 교수님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것인가? 이 모든 사람의 좀 희망이고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한국의 장수식품 또 이제 장수식단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연구를 참 많이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장수식단과 한국 장수식단 이런 것들 비교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과일을 좀 작게 먹는 대신에 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런 습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장점을 많이 좀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100세 어르신들을 조사하면서 예. 이분들이 왜 장수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봐야죠.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식단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단이라는 것이 정말 장수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게 항상 저희들 관심인데 우리나라 식단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러면 재료의 어떤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리법의 차이, 그렇죠. 또 하나는 먹는 습관의 차이. 요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그 장수 식단에서는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적인 지중해 식단이다, 또는 오키나와 식단이다 이런 걸 때 그냥 뭐 재료 하나만 덜렁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선 그 첫 번째 그 재료의 차이에서 특히 이 우리 식단이 지중해 식단이나 오키나와 식단 이런 식단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거기에 우리가 좀 뒤떨어지느냐 이런 거 항상 우리 관심이죠.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지중해 식단이나 이런 그 오키나와 식단이 열대 지방 그러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항상 신선한 야채, 과일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근데 우리 식단에는 요즘은 저 과일도 많이 먹고 그러죠. 이제 풍족한 사회가 되니까. 그러나 옛날에 그 장수하신 어르신들 시대에는 과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이라는 것은 명절에, 예. 제사 때,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이제 감 떨어지면 뭐 이게 먹는 것이지 그 일상 생활에서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없이 우리는 주로 채소를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소만 먹어도 예를 들면 과일과 채소를 병행하는 것에 비해서 차이가 있냐 없냐, 효과가 더 나쁘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장수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몇 가지 평가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물질이 이러면 암을 일으키느냐, 암을 막느냐, 항암 효과가 얼마 있느냐. 항암 효과는 대표적으로 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질병의 원인이 된다니까 뭐 산화,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이걸 얼마나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실험실에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보니까 과일하고 채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과일은 항산화 효과는 높습니다. 채소 항산화 효과가 높습니다. 가치 높습니다. 가치 높아. 그런데 돌연변이 억제 효과 과일 없습니다. 채소 높습니다. 또 비만 억제는 똑같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효과, 암을 억제하는 효과. 이것은 채소가 과일에 비해서 월등하다. 그럼 데이터상으로도 돌연변이 억제한다는 수치로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그 보고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일과 채소 중에서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를 포기하면 과일을 포기해야지 채소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또 과일은 그 비만의 억제 효과보다도 오히려 그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비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락토스라는 과당이 또 이게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채소가
우세하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에서 이 돌연변 억제 효과 이런 어디가 있느냐? 과일 껍질에가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과일 먹을 때 껍질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단이 예를 들면 과일을 안 먹고 채소 중심으로 되었었지만은 뭐 지중해 식단이나 이런 데 절대 못지가 않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 되죠. 채소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된장, 간장, 우리 발효식품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그 백세인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 고기를 많이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 비타민 B12가 굉장히 좀 부족함이 없더라. 알아보니까 이런 발효식품, 된장, 간장을 먹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 그 전통 식단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교수님 의견이신데. 우리 식단이 다른 그 외국의 장수 식단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다도 많고 지중해 식단인데 치즈 같은 게 발효식단이죠. 근데 우리는 치즈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발효식단이 좀 우리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이 100세 어르신들의 혈중에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이제 얼마씩 있는가, 비타민 함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측정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인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정상이 비타민 B12도 측정했지만은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지를 안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2000년도 초반인데,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조지아에서 하는 그 국제 심포지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학자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백세인들은 고기도 별로 먹지 않는데 채소만 주로 먹는다는데 왜 비타민 B12가 정상이냐?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 비타민 B12는 채소에는 없습니다. 그 고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달걀하고 우유를 꼭 먹으라 하는 이유가 비타민 B12 때문에 그렇고, 이는 비타민 B12라는 것은 조혈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게 특히 문제상 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비타민 B12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노인한테 판매하는 우유에는 비타민 B12를 첨가한 비타민 B12 fortified milk를 이제 공급을 한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세인에서 비타민 B12 전부 정상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주 무안했었죠. 답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타민 정상은 내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멤버들 앉혀놓고, 야, 내가 망신당했다. 비타민 B12가 소스가 무엇인가 찾자.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혈중 농도 다시 재봐. 또 마찬가지야.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식품에서 찾자. 그래서 우리 먹는 그대로를 가지고 전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에서 나오더라.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 같은 이런 발효식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어디냐? 김입니다. 김. 김도 김하고 파래. 김하고 파래를 대한민국밖에 안 먹어. 전 세계 먹는 사람들이 없어. 이게 우리 생활화되어 있는 식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의 밸류가 아주 특별하다. 그걸 이제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됐고, 자랑스럽게 됐고, 우리의 발효식품이 예를 들면 외국의 발효식품의 차이도 있고, 또 발효식품이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 보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조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채소를 이제 데쳐 먹는 이런 그 문화, 고기도 삶아 먹는 문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장점이 우수성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식품을 이제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보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발명은 불이죠, 불. 그러나 불은 이런 모든 걸 이제 구워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솥의 발명입니다. 솥에다 넣어서 끓여 먹는 거. 끓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끓이거나 데치거나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인류를 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 날로 먹는 거,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구워서 먹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 에너지 소모가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구워서 먹게 되면 문제는 뭐냐?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굽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 식품을 가지고 했던 것이 제가 85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마침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이 태릉에 있는 돼지갈비촌을 데리고 갔어요. 막 텐트에서 연구이 자고 이제 막 미친 듯이 고기를 구워 먹던 시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8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경 국립암센터에 있는 스기무라 박사가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발암물질 체크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특히 이제 고기류 중에서 이 굽는 방법에 따라서 발암물질 얼마나 나오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숯불구이, 직화, 그 다음에 돌판구이, 그 다음에 철판구이, 불고기판이 제일 적게 생겨요. 그 다음에 찜 같은 것은 안 생겨버려. 아예. 이제 그래서 온도 100도가 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고 사람들한테 고기 굽지 마라 떠든 것이 벌써 이제 40년이 됐어요. 40년을. 이게 이제 사실 그 캠페인은 제가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굽지 못하게 그리고 반드시 끓여 먹게, 삶아 먹게. 근데 실제 100세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냐? 돼지고기 수육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고기다 그러면 수육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도 이제 뭐 사람들이 먹는다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수육과 같은 라오떼라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야채도 그렇습니다. 야채를 날로 먹느냐 데쳐서 먹느냐 우리는 주로 이제 나물 형태로 무쳐서 먹죠. 지중해 식당이 강조하는 것이 채소죠. 소위 이제 생으로 먹자. 되게 신선한 채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그 전까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전부 생으로 먹자, 생채소가 좋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을 때. 근데 우리 백세인들 식당 보니까 신선한 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신선한 채소라고 해서 뭐냐, 여름철에 뭐 쌈 싸 먹을 때 정도, 그 정도지.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야채든 간에 데쳐서 나물 정도로 무쳐서 먹었다. 자, 그럼 이것도 또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실험실을 또 애들 또 앉혀놓고, 야, 어찌 쓰면 좋겠냐, 좀 장단점 따져보자. 따져봐. 놀라운 결과. 딱 데치면은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야채를 너댓배 더 많이 먹어버려. 이게 야채를 훨씬 많이 먹는 방법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겼던 것이 질산염 함량이에요. 왜냐하면 야채 같은 것은 이 질소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나 이제 그 요새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들 전부 질소 비료를 많이 써요. 속성 재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질산염이거든. 이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바로 헬리코박터 만나면은 이것이 아질산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아질산염은 아민만 만나면은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나 간에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암이나 간암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나이트레이트 함량을 측정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 생채소에 뜨거운 물에다가 80도, 100도에서 1분, 3분 요거 비교를 했거든. 1분만 데쳐도 50%가 빠져나가. 50%.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도 질산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또 데치면은 열에 의해서 또 이제 그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영양분이 좀 소실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데치면 뭐 데치면 안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떠드는 것이 비타민 C야. 비타민 C가 얼마나 깨졌냐. 분해됐냐 이것도 평가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신선한 야채 비타민 C가 100이라면 1분간 데치고 나니까 깨진 것이 5%에서 10% 깨진 거야. 그렇습니다. 5%에서 10% 깨졌는데 5배 더 많이 먹어버리면은 비타민 C가 더 많이 먹는 꼴이 되지. 여기 비타민 C 같은 것도 열에 약한 것도 충분히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섬유소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소 속에 드는 여러 가지 피토케미칼들 그걸 다 많이 먹게 되는 방법이 돼버립니다. 백세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백세인들 보면은 좀 나름대로 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좀 특징적인 측면들이 좀 있을 텐데 아까 좀 뭐 말씀 중에서 뭐 많이 궁금해한다, 또 뭐 부지런하다, 뭐 등등 있을 텐데 좀 재밌는 특징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백세인들이 하여튼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첫째가 부지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 100세 일이란 분들은 하여튼 무엇을 하든 간에 해. 예를 들면 이제 그 텃밭에 가서 텃밭에 하루 한번 뭐 어쨌든 간에 텃밭에서 뭐 일을 하시든지 어쩌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그래. 정말 부지런히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의지. 나는 그것이 없으면은 장수할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텃밭에 일하던 양반이 이제 비가 와. 그럼 방 안에서 못 올 것이야.
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야. 반드시 무엇인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보면서 그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 아주 제일 큰 특징.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 뭐냐? 100세가 되셨어도 그 알고 싶은 것이 많아. 예. 응? 호기심이 많아.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가서 가족들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괜히 물어봐. 예. 왜 왔냐고. 예. 응? 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카메라든지 뭐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가잖아. 예. 그러면 그게 다 신기해. 예. 응? 아, 그것이 무엇이다냐. 예.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궁금함이 많으시다. 예. 관심이 많으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의 규칙적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 생활의 규칙적. 되게 아침 5시에 일어나.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 마을 한 바퀴 삥 돌고 와. 그래가지고 아침 드셔. 그러고 이제 드시고 나서 경로당 가. 예. 응? 그리고 거기서 점심 먹어. 그러고 저 어울리다가 한 서너 시에 들어오셔. 또 중간에 어디 가서 또 일 보는 사람 있지만 그러면 6시에 딱 저녁 먹어. 8시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우리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음식.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멜라토닌 예, 그렇죠. 이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져. 근데 이것이 딱 일정해. 그러니까 이제 100세 어르신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리듬이 딱 정해져 있어. 이게 하루하루 생활에 무리함이 없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 예. 나는 그래서 이 100세인들의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백세인들 좀 생활 방식 그 관련해서 그 교수님 저 연구 중에 자기 부양 중심형 이런 분들이 좀 막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저 이전에는 좀만 이제 장자나 맏며느리들이 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 아무래도 또 뭐 자식이지만은 뭐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자기 부양 중심형 이걸 좀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100세 어르신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 예. 제일 해피해. 이제 당신 재산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그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재산 관리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 백세인들을 많이 만나. 예를 들면은 그 강원도 인제에서 만난 100세 어르신은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어. 102살 때나 만났는데 그 복지관 그 복지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도와줬는데 친구가 저 어르신은 특별하다 이거야. 왜 특별하냐? 매주 동사무소 오셔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한다 이거야. 어떤 분이냐? 이 사람이 땅이 많네. 응? 옛날에 땅을 많이 사놨어. 예. 혹시 자기 모르게 자식들이 땅 팔아먹을까봐 일주일에서 확인해. 예. 도장도 물론 안 주지만 혹시 자기 모르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완성형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충족하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아주 훨씬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루어 가지고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산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건강해 가지고 내 생활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예. 그 사람들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자식한테 이제 맡게 하고 이웃에 맡게 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맡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삶의 질 확 떨어져.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항상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을 쓰냐.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 물론 진짜 죽고 싶냐 아니냐 이런 못 봐도 하여튼 그런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100살이 됐을 때 내 건강 내가 지켜버리고 내가 할 일 내가 해버리면 자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삶의 질이 좋을 수밖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저 아파트 옆동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합치자도 이제 안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어머니가 연세가 몇 살이에요? 85입니다. 아직 젊으시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90까지는 예. 여자분들은 다 자기 할 일 해.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자식은 좀 막 자식된 도리로 좀 막 이렇게 모시겠다라는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외려 귀찮아. 불편함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 당신이 근데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나 내가 활동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뜻이야.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괜히 너희들 나 신경 쓰지 마라.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싫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강하지.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봐. 네,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앉아서 대접만 받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지. 맞습니다. 노학자들 이제 연구를 통해서 뭐 125세까지 살 수 있다, 뭐 150까지도 살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5세 뭐 수명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사람들 좀 반응이 좀 재미나는 반응이 나도 125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125세까지 살아서 그 자식들한테 민폐인데 그런 거는 그 욕심이다, 과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좀 자기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여건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어떤 나이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버리잖아. 예.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나이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좌절감을 줘버리거든.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지. 예. 이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면 이제 그 연령 그 리밋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예. 그건 내 책임이지. 그렇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지. 예. 그다음에 정년퇴직 뭐 이런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책임. 예. 그러니까 내가 항상 독립, 사회적 배려 이 같이 가야 한다.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독립과 사회적 배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연령 제한 아무 상관없어. 예. 100살이면 어떻고 120살이면 어떻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김용석 교수가 점심 먹기로 했거든. 아, 예. 105세예요, 이 양반. 예. 그 양반이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거든. 예. 그 차 몰고 오신대. 아, 그래요? 아니, 누가 이제 더 모시고 오겠지만 나는 이제 지금 75세고 95세고 105세고 이 양반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예. 내가 이런 어르신들을 딱 뵈면은 내가 젊어져 버려.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 예. 나는 지금도 이해하고 내가 이제 거기 딱 숙여야지. 아, 또 꼬마서 좀. 그럼. 내가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95세란 말이야. 예. 내가 75세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 나랑 딱 20살 차이야. 예.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광주 가가지고 이제 벌써 6년째야. 내가 50년 만에 광주로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90세 때부터 내가 처음에 아버지하고 70년을 같이 사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아주 건강성이 나빠져. 그래서 내가 이제 광주를 내려가. 내가 큰아들이라. 그래도 모셔야겠다. 근데 뭐 매일 모시는 건 아니야. 제일 큰 일은 뭐냐.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옆에서 내가 자는 거야. 예. 그럼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 예.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어머니가 건강상 문제가 생겨. 그걸 전부 고쳐버려. 의료라는 것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예. 제일 귀한 건 임플란트. 예. 92살, 93살에 15개를 했어. 아, 그렇습니까? 완전히 바꿔드렸어. 어. 그 다음에 이제 94살 때는 대동맥 판막 이식까지 해버렸어. 예. 어. 응? 그러니까 심장이 다시 움직여.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 예. 지금도 반일 하시고. 어. 응? 그러니까 그런 연세가 됐어도 본인의 노력도 또 이런 의학적인 이런 그 도움을 주다 보니까 예. 건강상 회복이 되고. 예. 그러게 되면 우리가 연령 한계라는 그런 개념이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다. 옛날에 90이 넘고 그럼 누가 수술하려고 그래. 이전에 대동맥 판막증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서 수술 안 안 했지만 했지. 지금은 시술만 해도 그러니까. 아주 좀 말이 그러니까, 리스크 작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심폐기능 좋아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전남대학 병원 팀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 기록을 세웠다 이거야. 예. 최고령 임플란트. 최고령 대동맥 판막 이식. 심폐기능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장 능력 좋아지고 좋아지시고 이렇게 식사 잘하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120세까지 사시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상태를 얼마든지 의학적으로 서포트 해가지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 나도 지금 70세 넘어서 배우기 시작한 게 많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마지막으로 좀 뭐 우리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실천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좋던데 요거는 좀 뭐 생활 속에서 좀 꼭 해보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데이비드 머독이라는 그 아주 미국의 그 대사업가 95세 되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저한테 좀 좋은 말 한마디 하시오. 어드바이스. 예? 그 라이프 어드바이스 내 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하시라 할 때 딱 하신 말씀. Just do it. Just do it. 망설이지 말고 해라. 해라. 나이 탓하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마라. 왜 망설이냐? 해라. 그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결심하는 것이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이 탓을 한단 말이야. 남의 탓을 하고. 응? 나는 그게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나이 드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더 많은 말씀을 좀 듣고 오시겠지만 또 이 교수님 또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수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